저의 소원은 예의의 나라에서 동방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나는 조선인이 될지언정 머리 묶은 오랑캐가 될 수는 없소. 진정성이 느껴지시죠?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중국과 일본에서 건너와서 대구에 뿌리를 내린 두 이방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사충과 김충선인데요. 대구와는 어떻게 또 인연을 맺게 됐는지 오늘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은 두 작가분들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 옆에 계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과 이민웅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과와 이순신학과 석좌 교수로 있는 이민웅입니다. 제 전공은 임진왜란과 충무공 이순신 관련 역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유교문화연구소 송은석 소장님이십니다. 대구 유교문화연구소 소장 송은석입니다. 대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역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하실 때도 이 복장으로 모자 쓰고 나가시는 겁니까? 그렇죠. 시민들 만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모자가 저한테는 트레이드 마크가 지금 된 모자죠. 네.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사충과 김충성 장군, 또 대구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죠. 제3에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은 직간접적으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두사충에 대해서는 정말 드물거든요. 잘 모르고 있었던 인물인데 오늘 정말 시민의 품격 시간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 좀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두사충 이분이 제가 어릴 때 슬쩍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대명동 살았고 지금 아버지도 대명동에 사시는데 요 대명동이랑 인연이 있다고. 진짜로 이 두사충이 여기 살면서 자기 고국인 그 명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 대명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대구와의 인연이 있잖아요. 두사충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우리 임진왜란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두사충 장군은 이제 임진왜란 그리고 정류재란 때 두 번 다 우리 명나라 원군으로 이제 우리 조선에 이제 참전을 했던 이제 장수입니다. 장수. 그 참전 당시에 직책이 그 수륙지획주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좀 특이하죠. 생소한데요. 수륙지획주사. 지획주사. 그러니까 물과 땅에 금을 끊는 직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이군요. 그렇죠. 뭐냐면 과거 전투에서는 결국은 어떤 자리에 진영이나 군영을 이제 차리고 또 어떤 지형에서는 어떤 지휘법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분이었던 거죠. 또 두사충과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일화는 하나 전해지는 게 임진왜란 당시 이제 의병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인서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두사충의 이제 명성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암의 몇 자리를 이제 두사충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두사충 장군이 이제 몇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예언을 하나 하셔요. 뭐냐면 아마 수백 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묘 바로 아래까지 거대한 물이 찰 거다. 그러니까 호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물이 좀 더 넘어가면 몇 자리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풍수지리는 그 앞까지만 물이 들어올 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후손들은 여기를 떠날 수는 있지만 묘는 절대 이장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수백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이암이라는 분의 묘 바로 아래까지 이제 실제로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물이 차오르면서부터 그 문중에 발복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호수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충조예요, 충조. 와. 실제로 묘에서 보면은 충조가 바로 발 아래에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풍수하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훌륭한 명당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계시죠.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이제 대명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대명동의 동명이 바로 이 두사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두사충은 비록 조선에 귀환이 됐지만 자신의 이제 고국이었던 명나라를 잊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망분향내라 그러는데 매달 초하루 보름날은 이제 그 대명동에 이제 대명단이라고 단을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이제 명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예를 표했다 그럽니다.
한 분의 김충선 장군도 사실 또 장수로 참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명나라 원군으로 온 것과 또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적군으로 온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충선의 본 이름은 사야가로 1571년 선조 4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 키요마사 2군 사령관이었죠. 좌선봉장으로 우리나라에 휘하 병력 500명을 이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경상도 병마 절도사였던 박진에게 부하들과 함께 귀순을 합니다. 당시 이제 신무기였던 조총 기술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귀화한 후에도 병자호란 때까지 여러 전쟁에 조선의 장수로 참전하면서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면 공통점이 또 느껴지실 겁니다. 임진왜란이죠. 조선은 이제 건국 당시에는 굉장히 상무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0여 년이 흐르면서 그 초기에 그 상무적인 기풍이 사라지고 유교 성리학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제 점차 문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국방 태세가 오히려 해이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했죠. 특히 임진왜란 시기에는 훈련받은 상비군이 없는 그리고 또 군대를 지휘할 만한 유능한 지휘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본은 당시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드는 거죠.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자기 나라 바깥으로 진출하려고 했는 걸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야망,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그리고 둘은 불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다이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력을 바깥으로 돌리는 외침을 하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6세기에 중단되었던 조선과 명나라와의 국제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침략했다는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이면서 7년간의 소모 전쟁 그리고 경제 전쟁, 문화 전쟁이었던 것이 뭐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투항하거나 항복한 외인들을 항외라고 칭했는데 김충선도 이제 항외의 한 사람이겠죠. 김충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들어오셨는데 근데 얼마 안 돼서 바로 귀순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귀화를 하려고 온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게 항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오자마자 거의 귀화한 거예요?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만 해도 일본이 아주 월등하게 우세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충선은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 항복 의사를 밝히죠. 그때 이제 강화서라는 글을 하나 써서 이제 바치는데 그 강화서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귀화하려 하면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요,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며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무기가 날카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면서 다만 저의 소원은 예의의 나라에서 동방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당시에 조선은 이제 소중화 또는 소중하라는 이제 사상이 있었는데 조선은 중국 다음 가는 문화 대국이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사춘도 장군은 좀 다른 것이 두 번을 오죠. 두 번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요. 1597년도 이제 정류재란이 발발할 때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이제 매부였던 당시에 수군 도독 진린이라는 분의 이제 참모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1차 원정 때가 아니고 2차 원정 때 올 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미 뭔가 생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두사춘과 김충선 두 분이 귀화를 해서 정착한 곳은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 대구입니다. 한양과도 멀었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더웠을까요?
이 두 분이 대구를 선택한 이유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임진왜란 초기의 전쟁 기간이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4년여에 걸친 강화 교섭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일본군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한 게 아니고 남해안에 이제 외성을 쌓고 주둔을 하게 되는데 남해안에 있는 왜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대구 같은 지역에 멀지 않은 곳에 예. 이렇게 주둔하면서 하게 된 거죠. 정유재란 시기에도 이제 초기에 잠깐 일본군이 이제 저 경기도 북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를 하거든요. 후퇴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남해안에 외성을 쌓고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도 대구 부근, 뭐 경주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조명 연합군이 주둔하면서 일본군과 대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진 기지 같은 곳이죠. 그 대구에서는 또 어디를 그 김충선이 많이 지켜봤나요? 그게 저기 그 달성의 남쪽 삼정산 아래 우록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이 근처를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은 높지 않으나 수려하고 물은 깊지 않으나 맑다. 봉암이 동쪽에 있고 황학의 봉오리가 서쪽에 솟아있다. 차가운 샘물은 오른쪽에 솟아오르고 선녀가 노니는 골짜기는 왼쪽에 깊숙하다. 내 자손 가운데 혹시 도의를 강론하고 의리를 토론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 소원을 이룰 곳이다.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소원을 이룰 곳이다라고까지. 여기 지금 우룩동에 대한 묘사가 네네. 맞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100% 부합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구 지역을 다 다녔단 말이에요. 예. 뭐 이 우록동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100회 이상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록동이라는 그 지명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방금 선녀가 논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자, 우록동 자체는 버두자에다가 사슴 녹자입니다. 사슴을 버타고 산다는 뜻이고 우록동에서 우리가 왜 남지장사라고 산 꼴짝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안쪽 동네는 백록동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이제 흰 사슴과 같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녀가 논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록동, 백록동이라는 동맹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에 그 동네 이름이 선유동이라고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은 지금 이렇게 가보셔도 또 신천이 출발되는 곳이 바로 그 우록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인근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은자가 이렇게 숨어서 은거하기로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백록동이라는 이 지명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두사총 장군과 김순천 장군의 두 분의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분이 이제 그 우성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살았던 동네가 백록동인데 어떻게 해서 백록동이라는 지명이 나왔느냐 하면 이 우성범이라는 분이 이제 청도 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결국 거주지를 옮기게 되거든요. 네. 한겨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사하는 날 눈이 한참 이렇게 눈이 가득 있는데 다친 흰 사슴 한 마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치료를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슴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우성범이라는 분이 내가 이사 오는 날 흰 사슴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굉장히 길한 조짐이다. 그래서 자신의 집 이름을 백록당이라고 이렇게 붙였죠. 네. 김충선은 이제 우록동에 살면서는 이제 여성을 편히 보내려고 그랬겠죠. 이제 숨어서 이제 사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을 가만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괄해란 그리고 정묘호란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같은 이제 큰 국난이 닥쳤는데 이때 김충선 장군이 역시 이제 칼을 들고 전장을 다 뛰어다니신 거죠. 네, 아버지가 이쪽
가창 한 번씩 오시면서 아 여기 우호관이 있다, 서원도 있다, 한번 가보자 이러셔가지고 왔는데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큰 용기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남다른 결정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군인데 받아준 것도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후손들이 여기서 잘 살고 계시는 거, 그리고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사충은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흔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 원군이 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이 92년 4월 달에 발발을 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난 이제 92년 12월 달 경에 이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명나라 원군이 대구 땅에 발을 붙인 거는 1593년 5월 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구 땅에 이제 첫 주둔지가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 대구 북구 칠곡 아시죠? 북구 지역의 칠곡. 그쪽에 이제 주둔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도사중 장군은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 원군 총사령관이었던 유정에 참모로 해서 아마 이때 대구 땅에 첫 아마 발을 더디고 대구와 인연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사충은 당시로서는 이제 황조 유민,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선조가 조선 땅에서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그랬을 때 본인이 아마 달구벌, 즉 대구를 택했을 것 같고, 대구 안에서도 어디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경상 감령 자리를 아마 스스로 아마 거기를 원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경상 감령공원 그렇게 포정동 일대의 터를 잡고 난 다음에 자신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이 터는 하루에 1000냥이 나오는 명당이다. 잘 지켜라라고 이렇게 명을 했다가 근데 결국은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상감염이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옆 동네인 이제 계산동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아마 조정에서, 여기는 아마 대구 정도가 아니고 조정에서 아마 경상 감령이 들어왔어야 되니까 조정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기화도 하고 넘어왔으면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실세에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거 잘 구별 못할 수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는 이걸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두사충부터 이순신 장군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두사충 장수는 정유재란 때 진륜제독과 같이 오게 되는데요. 진륜제독은 두사충 장수의 매부이기도 했고, 그리고 두사충 장수가 풍수 중에서도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진을 칠 줄 알았기 때문에 두사충 장수와 진륜제독과 그리고 수군 3도 총재사였던 이순신 장군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세 사람은 같이 만나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진법과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절친한 벗이 되어갔습니다. 당시 이제 진린이 이순신보다 2살이 많은데 굉장히 이순신에게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 임금에게 이순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천 위지지제 보천 요길지공. 어떤 뜻이에요?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재주를 가졌고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 이순신은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정말.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준사또 무엇이다? 고토노와 고비요. 고코레 때 오르나. 쇼메와 지키는 결
김충선 장군이 당시 이제 경상도 절도사에게 신부인 이 조총을 빨리 조선에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경상도 병령에서 이제 김충선이 직접 조총 제작 방법 그리고 화약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정류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왜군들이 이제 남해안하고 울산 쪽에 이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을 때 울산성 전투 당시에 이제 김충선 장군이 직접 이제 철포부대 그래서 이제 조총부대죠, 그죠? 철포부대를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맹활약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일단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 때까지 임진왜란 이후에 거의 40년 이후의 전쟁이 병자호란인데. 그럼 20대부터 60대까지 전장에 그렇죠. 조선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60대 중반 이후까지 전장을 누볐던 조선의 장수가 되어서.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선조 임금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귀화했을 때 가선대부 종이품 품계죠. 그 이후에 정이품 정헌대부까지 품계를 하사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김해 김씨, 김씨 성을 하사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성은 이제 김씨로 정해진 이유는 바다 건너서 온 모래를 이렇게 걸러서 금을 얻었다는 뜻에서 김해 김씨. 그 아까 김충선의 우리 일본명이 사야가잖아요. 예. 사가 모래 사자거든요. 그리고 충선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제 조선에 충을 다한 아주 그 선한 인물이라는 뜻에서 이제 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거죠. 두사충하고 약간 좀 입장이 달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사충은 왜 조선에 이런 기술자 없잖아 그러면서 다 와가지고 뭐 이순신 장군 존경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면 이 김충선은 있는 걸 다 보여줘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우리가 뭐 군인이라고 다 총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술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브레인이기도 한데 자기가 일본을 떠난 게 진심이었다라는 걸 보여준 게 그분의 삶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사실 뭐 병사들도 워낙 애틋하게 아끼고 또 백성들도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라를 넘나들어서 그 포용력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 새삼 또 들고요. 또 교수님께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이순신 학과를 또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을 소통의 달인이라고 좀 소개하고 다니는데요. 임금부터 왕부터 천민까지 아주 고루고루 소통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항회를 위해서 잔치와 놀이마당까지 만들어줬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중일기에 나오거든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하고 소통했던 그런 장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선은 이제 태조 때부터 다문화 정책의 어떤 기본 틀이 이제 있었다 그래요. 다문화 정책 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왜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붙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틀이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20대 때의 사령관인데요. 태조 이성계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셨군요. 배포가 좀 컸죠. 일단 귀화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주지는 일단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3년마다 이제 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이 귀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등록을 하고 별도 관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또 귀화인들 중에는 우리 김충선 장군처럼 또 이렇게 나라에 공을 세웠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거 시험도 해주게 하고 또 우리 경국 대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어떤 귀화인이지만 이제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전역으로 이제 관리 임명을 해주기도 하고 지배계층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줬다 그러는데 그 임난 직후에 명나라에서 귀화했던 그 명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조선 조정에서 정삼품 이상까지 올라가는 인물이 한 8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큰 공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역도 이제 면제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군역도 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지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노비도 이렇게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김충선 장군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제 우리 조선 여인과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게 허락도 해줬고. 조선드림이라고 이제 표현해도 충분히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16세기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조선 건국 초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이제 정세 안정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에서 귀화하면 그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롭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종 때부터 중종 16세기부터는 이 귀화, 향화 자체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뭐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공공해지기도 하고 귀화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을 가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귀화한 사람들을 또 뭐 건축 공역에 막 부려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이제 갖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점차 생기면서 16세기에는 조선 초기에 그런 귀화 정책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됐다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막 전쟁까지 이렇게 많이 겹쳤으니까 다른 그 이민자들도 막 도망자도 막 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이 있던 시기 그리고 이제 명청 교체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귀화인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는 이제 일본의 병사들 이제 너무 힘든 노역에서 이제 지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광해군 14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가 귀화를 해왔다고 할 정도로. 선조실록에 보면 우리 흔히 이제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덕형 대감아시죠? 이덕형 대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외적들의 한 끼 식사가 작은 종지 하나의 밥이 전부이다. 그나마 그것도 절반 이상이 껍질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은 고달프고 배가 고파서 항복하려는 자가 매우 많았다라는 이런 묘사가 있는데 김충선 장군은 우리 조선 땅을 밟자마자 바로 초기에 바로 귀환을 했다는 것이고 네. 좀 전에 설명이 있었던 그 왜군들은 전쟁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워낙 힘든 상황에서 죽지 못했으니 귀화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은 한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충 김충선 두 분이 대구에 정착하는 경로는 와 인연은 좀 서로 다르지만은 두 분 다 대구에 오셨으니까 네. 두 분이 대구에서 만나서 교류하는 그림 모습도 좀 상상이 되는데 두 분 좀 교류가 좀 있으셨나요? 동성로에서 만난다든지 향촌동에서 한잔 차를 한 잔 드신다든지. 부사충과 김충선이 서로 만날 수 있던 그 매개체가 됐던 분이 이제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 그 백록당 우성범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의록동에서 서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백록마을에 백록당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서재라 그러죠. 서재를 짓고 거기에서 이 세 분이 서로 간에 만나서 학문도 나누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매개로 해가지고 도사총과 김충선은 서로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 그러고. 예, 이문농 교수님께는 이순신과 또 임진왜란 연구하다 보시면 그 한중일 삼국이 좀 서로 다르게 본다거나 좀 왜곡된 면이 있다거나 좀 연구자로서는 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으신지요? 역사를 가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두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라도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역사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학술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도 코리아 드림이라고 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이 조선 시대에도 또 각자의 이유로 이 한국을 선택하고 귀한 두 이방인의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는지요? 사실 오늘 제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두사충 장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풍수지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흥미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모명제에 가면은 이제 그 대청에 보면 모명제 중건기라고 기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기문에 보면 두명규라는 분이 쓰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나의 선조 두사충 장군은 사람들에게는 풍수지리가로만 자꾸 알려진다.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실제로 우리 선조는 명나라 신하로 끝까지 그게 청나라의 신하가 아니고 명나라의 신하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까지 저버리고 조선에 귀화를 할 정도로 명나라의 신하를 고수했던 진정한 숭정처사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고
자꾸 풍수 지리가로만 알려지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언제나 섞여서 사는 거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뭐 가도기가 있고 그러지만 서로 교집합을 찾아내서 장점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감적인 사례로 계속 우리가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두 분의 사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임진왜란 전쟁 시기에 우리 조선에 귀화했던 두 외국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존할 수 있는 오픈된 어떤 글로벌한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세워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사충과 김충선, 조선을 선택한 두 이방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의 시야도 좀 더 넓어진 것 같고요. 마음도 훨씬 더 좀 포용력이 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죠.